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6도까지 올라간대요. 알고 계세요? 더워요. 내일 몇 도인지 아세요? 내일 몇 도예요? 31도. 아, 진짜요? 31도요? 31도. 어머, 갑자기 여름이 이렇게 오네요. 깜짝이야. 막 추워가지고 아침에 추워가지고 뭘 입지 막. 겨울옷 입고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일교차는 커서 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시고 하나씩 벗는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날이 덥다고 하니까 그 데프리카 대구에서 고작 김부겸 후보가 생각이 나네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대구는 그때도 더웠어. 저희가 갔을 때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갔었는데 그때도 더웠다. 네, 더 더워지기 전에 광고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얼마? 네,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8억 원 이상 보증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단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싹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요 가지고 이마트 우리 장 보러 가자고요. 예. 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요.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돌아왔습니다.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야. 되나 지금? 팔뚝 걷어야 돼. 팔뚝 걷어야 돼. 지난주에 없었고 이번 이번 다시 주에 생기면 들어왔다. 구교영 기자가 뭔가 공약을 한 게 있는데 구교영 광고 요정 덕분에 돌아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돌아올지 몰랐어요. 제가 지금 알았으면 준비를 미리 준비했을 건데 야, 몰랐어 지금 구경 보니까. 모르고 이제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네, 이분들 지금 바르기 시작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뜨거운 성원으로 신제품 1리터 바디 로션이 품절이 됐어요. 그래요? 품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없었나 보네요. 여기다 피할 게 없었구나. 다 팔려가지고. 네, 품절돼서 현재 예약 구매 진행 중인데 근데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냄새가 향이 일단은 향이 이렇게 향내가 향이 그냥 남달라요. 너무 편안하고 네. 너무 좋은 거 있죠. 진짜 써본 분들은 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나프타 원료 이슈로 생산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1 할인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예약 구매해 주시면 10,000원 상당 꽃 모양 거품이 나오는 핸드워시. 요거 추가로 선물로 드립니다. 디어오늘 바디로션은 일단 끈적이지 않고요. 쓱쓱 잘 펴져서 바르기가 정말 향이 너무 좋아. 일단 향이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향이 너무 좋다. 예, 자연스럽고 은은한 향기가 너무 좋고요. 대용량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쓰셔도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기 일단 보이시죠, 여러분? 예. 제 앉은 키만 해요. 아니 그건 진짜 뻥이고 1리터 가득가득 담은 걸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신선한 동키 밀크만을 담아서 24시간 순하게 보습을 채워드립니다. 지금 바로 더보기 링크 클릭하셔서요. 1+1 할인의 사은품까지 함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디는 1리터 바디로션, 얼굴은 동키크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어오늘 1리터 바디로션은요. 010-6380-4733 010-6380-4733 상담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 아니 이미 이 구교영 기자가 삼행시를 할 거란 사실을 알고 기억하시는 계셔요? 분들이 계세요. 사행시 진짜 사행시 예, 일단 사행시. 지혜님이 가자 삼행시라고 써주셔가지고 사행시. 아니 냄새가 사행시. 굉장히 이렇게 그 특별하다는데 약간 주안점을 두고 방금정에 고안을 했습니다. 바디로션 사행시 진짜 가겠습니다. 천재다. 네. 자 사행시 천재 구교영 천재 바디로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면 D. 뒤지기. 오, 로. 로맨틱하고 와, 션. 시원합니다. 방송 보고 계시나요? 야 진짜 너무 잘한다. 내일 덥대잖아요. 시원하게 발라야죠. 내일 더 오늘도 더. 그러니까. 아니 즉석에서 시킨 건데 그러니까. 정말 네. 너무 잘해요. 저희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이 바디로션 왔네 바디로션 왔어. 진짜 왔네 이러면서 시작한 거예요. 와 진짜 감탄. 천재 잘하네요. 구교영 방금 고안. 와 엄지척 지금 엄지척 5개 들어왔습니다. 네. 자 디오오늘 바디로션 오늘 구매하고 역시 캬 이런 의견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디오늘 빨리 경향 TV에도 연락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경향 TV 그리고 또 우리 시사인에도 야. 바로바로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인 방송을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오전에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 지선 승리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자라는 지방 정부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역대급 사무 4강 공천이었다. 첫째 억울한 컷오프 없고 본인이 컷오프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 부적격 공천 없고 셋째 낙하산 없고 넷째 부정부패 없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개헌안 거부한 국민의힘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된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그 사무 4강 공천이라는 것이 어쨌든 국민의힘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정청래 대표의 그런 지도자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 것이고 아까 설명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컷오프 없는 상태에서 경선 중심적으로 재보선 전략 공천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조점을 둔 것 같고 부적격자 공천도 없었다는 설명을 더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낙하산 공천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오래 뛰신 분들을 배제하는 형태로 될 경우에는 낙하산 공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는데 통상적인 지역구에서 그런 경선 자체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낙하산도 없었다 말을 하는 거고 부정부패 같은 경우에는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에 금품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바로 신속하게 당에서 이제 징계 절차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민의힘과 비교 우위적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는 강력하다는 의미를 내세운 것인데 첫 번째로는 시스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사천과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원 주권적인 공천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조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투명하고 열린 공천이었다. 네 번째로는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게 공천을 끝냈다는 점에서 강점을 피하람으로써 선거의 구도를 정청래 대 장동영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지 기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전북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제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원택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긴 했지만 김관영 현 지사가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한 공천 사무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일부 지적 때문에 아마 지금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 좀 정리하기 위한 메시지로서도 오늘 저런 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두 사람이 좀 팽팽하게 붙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또 정청래 대표는 사실 지방선거 이후도 염두에 두고 이 호남 표심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사실 좀 내심에 숨어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원이 그 한국갤럽하고 함께한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D-20일 사실상 딱 3주 남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경남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선 김은지 기자께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영남 결집이 있었다라는 이제 보수 정당의 주장들이 있었고 지표상으로도 확인된 게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영남은 국민의힘이 강세인 곳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곳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동안의 국민의힘 분열과 후보 경쟁력 이슈 때문에 좀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던 것들이 꽤 있는데요.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를 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정리하면서 따라붙었다라고 하는 일정 부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졌다라고 보기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오늘 나온 이제 한국갤럽과 뉴스원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에서는 전재수 43, 박형준 41, 그리고 대구에서는 김부겸 44, 추경호 4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접전으로 붙어 있는 상황은 맞지만 뒤집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한 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은 경남과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 영남 선거가 접전이 많이 되고 있어서 특히 경남은 도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좀 우세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측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45, 박완수 후보가 38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가 계속해서 높은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원호 46, 오세훈 38 이렇게 나와 있는 주요 네 지역의 지방선거 판세가 지금 3주 앞두고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실 부울경 판세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좁혀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관측이나 평론가들의 논평이 있었는데, 실제 숫자상으로 보면은 그 전재수 후보 같은 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장에 여론조사 했던 거에 비해서 네. 상당히 많이 좁혀지고 있는 그 분위기라는 것들을 분명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공천 문제로 헤매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전재수 후보의 비교 우위라는 것이 확실하게 가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밖으로도 벌리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43대 41로 여전히 앞서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박빙 싸움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대해서 뭔가 남은 선거 기간 3주 동안에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김부겸 후보가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가 중앙 정부와의 협업이라든가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서 선전을 많이 해왔지만, 역시나 국민의힘이 후보를 정리한 이후에는 네. 무섭게 굉장히 좁히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44대 41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역전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안온하게 볼 게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남은 3주간의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영남 민심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해볼 수 있고,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김경수 후보가 사실 고전하는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네.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45대 38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니까 김경수 후보의 주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로 생산직이라든가 사무직 근무하고 있는 연령대인 네. 40, 50대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그 지역의 특수성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 김경수 후보의 선전으로 이어진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그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김경수 후보의 재선 지사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런 식의 희망적인 면모도 네.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위험하다. 대구 부산이 딱 붙어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그 사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은 영남이구나. 그렇죠. 예, 영남권이 정말 DB지느냐 아니냐. 네. 에 따라서 한국 정치 지형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러니까 과거의 구습을 또 끌고 다시 또 구태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내란 청산의 깃발을 들고 확실하게 정치 지방 권력까지도 싹 바꿔서 새로운 정치 어떤 정말 새 출발 첫 차를 여는 그런 정치가 시작될 거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지역 말고는 박빙이 아니라는 뜻으로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충청도도 지금 주요 여론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강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주당이 쉬운 곳이 아닌데 지금 좀 관심에서 밖에 벗어나 맞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이제 1년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영남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예. 생각은 드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많은 전략가들이 영남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정도 차이가 여론조사에서 나와야지 여유 있다라고 본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들은 꽤 많이 합니다. 두 자리가 아니라 15% 이상.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쉬운 선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요새 좀 하고 다니는 말인데, 오히려 이런
결집이라고 하는 게 3주 차에 나타난 것이 범 여건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후보의 그 득표율이 60을 넘는다 만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 있었는데 네, 네. 막상 열어보니까 49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뭔가 지지자들을 느슨하게 하거나 혹은 오만하게 하는 요소들이 막판에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 3주 남겨놓고 일정에 그 노란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각자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번 선거에 좀 임할 수도 있는 태도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께서 맞아요. 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울산시장의 민주진보 단일화가 후보 등록 전에 될 거냐 말 거냐. 17일. 예,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방금 전에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이미 그 어떤 패가 있는지도 언론을 통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단일화 역사를 곱씹어 보면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두 위너 테이크로 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양보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지표 자체가 그 울산시장 범 그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로 김상우 후보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훈 후보가 선전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만약에 단일화 그 여론조사라든가 각종의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예. 김상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 북구나 동구의 노동자세가 강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 가지고 광역이라는 기초단위에서 지금 의원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후보로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시당 차원에서 조율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결국 김사옥이라는 그 매듭을 짓기 위해서 과정적인 절차로서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안분과 배분의 문제 이런 데 있어가지고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역할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결국은 가장 좋은 단일화 시나리오라는 것은 후보 등록 전에 하는 거겠죠. 네. 그다음 차악이라는 것은 기표지에 이름이 찍히기 전에 하는 걸 거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이런 영남 선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판세 자체가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을 때 기선을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런 유리한 요인들을 왜 지금까지 실기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네. 후보와 중앙당이 빨리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단일한 결론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울경 지역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PK와 TK가 이제 변화가 있어야 한국 정치가 이게 동서로 쫙 갈리는 이런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게 20년 전. 그렇죠. 예,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때부터 뭐 색깔론 사회주의 뭐 여태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좀 바꿔내고 좀 건설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 논쟁, 대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정치 시대로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서 여기서 좀 탈출하고 싶다. 예. 네. 근데 사실 이제는 뭐 동서로 갈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이면 영남이 섬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남자민련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유권자들 좀 전반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그리고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급들이 있다면 좀 여러 정치권의 동력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정치부 취재를 오래 하면서 지켜봤던 단일화라고 하는 게 그 어떤 것도 잘 됐던 것이 초반 단계에서 아름답거나 그리고는 덜컹거리지 않았던 단일화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17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시한에 불과하긴 그렇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투표 용지가 이제 인쇄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차 시한이 29일입니다.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되는 날인데 그 직후에도 사실은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모델이라는 것을 예.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김종훈 후보만이 아니라 보수, 범보수 후보의 단일화도 이슈가 있거든요. 예. 박맹우 후보와 김두겸 후보 사이인데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서로 추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지도부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김상욱 후보도 계속 혼자 이야기하는 게 내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당에서 좀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중앙당 차원에서 예. 결정이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후보 대 후보가 아니라 구청장 후보, 광역 의원들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선거를 띄운 후보한테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양보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은 결국은 당의 리더십, 결국 네. 지도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라는 높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윤석열의 12.3 내란을 선거로 심판하는 의미도 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선거가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은 정청래 대표의 지금 경쟁 상대는 장동혁 대표가 아닙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경쟁 상대는
2018년에 이해찬 대표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입에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2곳만을 내주고 15곳을 이겼던 이해찬이 경쟁 상대인 것이지 지금 영남 자민련을 수호하려고 하는 장동혁 대표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영남 지역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영남 지역에서 2018년에 홍준표보다만 많이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때 두 곳 대구 경북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곳만 더 이겨도 내가 홍준표보다는 나았다. 비교 우위가 되기 때문에 그 차후의 진로라는 것도 당대표를 더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도 여기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지금 5곳의 영남 광역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부울경과 대구 경북 이 중에서 2곳 이상 3곳을 내주더라도 상당한 위기 요인이 될 겁니다. 본인의 여러 가지 전당대회 행보에 그렇기 때문에 남은 선거 기간을 이해찬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장동혁과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비교 우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지율만큼의 득표력을 담보해야 그래야 이제 차기 당대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국회 부의장 후보로 사선의 박덕흠 의원을 선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죠.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얘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2년형이 더 이제 추가가 된 이런 상황인데요.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생각인데 김건희 씨 1심보다 2심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상민 전 장관의 1심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 가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2심에서 그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통상은 2심에서 감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보다 2심의 형이 지금 김건희, 이상민 모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누차만 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을 좀 다시금 생각해주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 요소들이 있어서 그걸 걷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했었고 여러모의 고민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 대한 수차례 많은 시민들의 의심과 제대로 재판부가 이 내란에 엄단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좀 저는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떤 시민의 열망들이 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가 1심이 참 잘 보여준다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김은지 기자랑 궤를 같이 하는 게 이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됐구나. 그쵸. 이런 생각이 당위적으로 드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법 개혁만 하겠다고 하면은 온몸에 정말 알러지 반응을 내면서 절대 안 된다.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했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을 무용하게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판결 내용에도 묻어납니다. 예를 들면 1심과 다르게 징역 7년에서 9년으로 2년이 업된 이유 중에 하나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형을 할 때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기술을 하는데 늘 이렇게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했던 유리한 정상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통상적인 그 재판부가 하듯이 유리한 정상을 열거하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력 및 이 사건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 유리한 양형 이후 이분이 이제 판사로도 지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봐준다는 논리가 붕서영립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오히려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충분히 그 법리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만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정상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판결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1심과의 차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재판부가 누구였냐? 윤성직 재판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것이고 차후에도 남은 피고인들 김용현이나 윤석열처럼 훨씬 더 중대한 주범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범들에 대한 처분들도 우리 국민적 기대와 부응하는 방식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개혁 의제들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절대 안 돼. 뭐 사법은 거의 성역이야. 신성한 신성한 영역이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아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보니까 야 법 왜곡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성역은 아니다. 그리고 범죄적 행각이 있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은 특별 시민입니까? 특수한 계급입니까? 그거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애청자분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재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선거에 가 계세요. 아까 네. 그 취재 편의점 호남 출장도 와달라고 출장도 쏘신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호남에 무슨 일이 있는지 설명 좀 진짜 일도 모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울산에 사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무조건 단일화해야 한다. 조영웅님께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봉남님. 예, 노봉남님 저희 애청자분인데 취재 편의점 호남으로 출장비 드립니다. 와.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호남에 대한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북지사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 간간히 보니까 구경 기자 비판도 있는데 훌륭한 기자입니다, 좀 여러분. 아껴주십시오. 예, 많이 네, 아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도 어제 경향 TV 갔다 욕 바가지로 먹고. 근데 좀 저는 이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비판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 들으면 이거 취재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거고요. 내일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듣고 취재해서 보도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업윤리에 반하는 일을 했다면 가차없이 비판을 하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무 세게 이렇게 안아주세요. 네. 예, 저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덕수. 예. 그래서 좀 그걸 좀 여쭤보고 예. 싶은데 호남 사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말씀드린 거 것처럼 집회하고 있고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지금 예. 이제 호남당원 특히 전북도당에서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항의하는 목소리가 오늘 당장 서울에 와가지고는 시위할 만큼의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좀 그 선거 사무를 정리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상황이 정리될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뭐 단식도 있었었고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선거 사무와 관련해가지고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감각을 후보자들한테 주다 보니까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긴다고 하더라도 또 이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좀 걱정거리를 하나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 자꾸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공천이라고 하는 건 탈락자들은 이유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이후의 과정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진숙 공천 가지고 한 달 내내 씨름하다가 이제 정리가 돼서 대구 전열이 전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뒤늦게 이제 불거진 이 리스크들을 좀 제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드러나고 평가받는 거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전략 공천을 재보선지에 다 했는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세 곳을 발표했죠. 네. 광주 광산을도 했고 정북 군산 김제 지역구 뭐 가불 지역군가 네, 두 군데를 네, 네. 전략 공천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아쉬움은 좀 있었던 거 어떤 거냐면은 호남 지역이고 네. 사실상 민주당이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전략 공천보다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네. 예를 들면 후보자를 뭔가 내리더라도 그 사람과 기존의 경쟁자들이 한번 이렇게 투표에 붙여서 한번 심판을 받아봤으면 어땠을까? 네. 이런 아쉬움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일부 조성이 된 것 같고 아까 김은희 기자가 얘기를 해줬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김관영 지사의 그런 여러 가지 CCTV에 찍힌 대리비 지급 의혹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뭐 떳떳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눈을 목도한 상황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선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비슷한 부류의 의혹이 주변에서 일었을 때 그 예를 들면 처분하는 속도라든가 그 심의하는 방식이라는 네. 것이 상대방이 약간 승복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됐다라는 게 김관영 후보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선 관리에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또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명사들이 출마를 했고 다퉜지만은 김영록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과에 승복하고 나머지 민주당의 그런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전남 전북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다. 다만 호남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맹주고 실제로 당원들의 3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당대에 미칠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제 일정 중에서 선거 관리라는 것이 정청래 지도부에게 굉장히 숙제 같은 부분인 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남 지역 공천이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이런 의견. 구교영 기자님 응원합니다. 구교영 정치비상구 화이팅. 네, 예,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 의견들
구교영 기문지 사랑합니다. 아이고, 뭐 예. 감사합니다. 강진 군수 후보가 전과 5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시장. 전남 예. 선거에서도 이제 예. 후보 개개인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가지고는 호남에서 좀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니까 좀 주목을 덜 받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아까 내셔널 아젠다 그러니까 네. 정말 치열한 박빙 지역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못 챙긴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후보 관련해가지고 사실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런 또 범죄 전력이라든지 이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기차표가 예약이 되는 대로 오. 네. 그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주말에 요새 5월 달이라 그런지 아 예, 그러게요. 연휴가 있고 맞아요. 그래 가지고 네. 기차표 지역 가는 기차표 예약이 너무 어려워요. 그때 그래서- 창원 올라올 때도 몇 번을 바꿔서 타셨다고. 아, 창원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유. 머리가 아픈 정도인데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하여튼 예약이 되는 대로 호남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저는 다들 영남 지역에 큰 관심이 있으신 줄 알았더니 호남 내부가 지금 찌그럭버그럭 하는 게 그렇죠. 있어서 그걸 좀 살펴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가야죠. 그러게요. 예. 예. 견제받지 않으면 부르면 언제든 갑니다. 네. 부르면 갑니다. 네. 네, 저희 가서 취재해서 그 뭐 부산 제가 지난 주말 다녀왔는데 확실히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오. 예, 유권자분들을 딱 태도를 보니까 견적이 나와요. 야. 견적이. 예. 아, 이 선거 이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많은 분들께서 지역별로 막 여기도 그렇다 저기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저희들이 현장의 민심이 어떤지 네. 유권자 민심 직접 취재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구독자분들 대단하시네요. 이 뜨거운 관심과 그러니까요. 열기가 예, 정말 모르는 것들을 또 이렇게 다 예. 알려주시고. 잠시 후에 저기 뉴스인도 가고 예, 예. 정치 비상구 아. 가실 분들입니다. 네, 보성도, 야, 예. 지금 다들 지금 보성도 가, 고흥도, 야. 순천도, 야, 이러다가 신안 전국 군수, 우리 장윤선 진행자 전국 팔도를 예, 아유, 네. 지금 뭐 다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예. 지금 계시는 곳이 다 그렇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평택 선거구도가 신의를 생각하게 한 호남은 정치를 선도함. 야. 조국당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 그것도 궁금하다라는 맞아요. 말씀. 네. 예. 사실은 깨끗한 곳이 없어요. 근데 원래 늘 감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감시하지 않으면 어디든 좀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감시가 더 작잖아요. 지방 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또 열심히 그렇습니다. 보도해야 되겠죠. 출력해서 열심히 보도를 해야 반성하게 될것 되네요. 같습니다. 너무 중앙 관심 있는 지역만 예, 봤나 싶기도 예. 하고. 여론조사 중심으로 또 저희가 보도를 예, 하다 예.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징계 청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대검이. 네. 그런데 일부는 또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 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술 반입은 인정했는데 이게 박상용 검사 책임은 아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게 박상용 검사에 대한 그 형사 처벌을 목표로 한 조사 같은 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네. 징계라는 것은 형사 절차 그 처분의 이전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검사 징계법상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입니다. 정직 2개월을 아마도 청구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정직의 경우에도 이제 중징계에 해당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전 국민이 사실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서민석 예. 변호사와 사실상 형량 거래를 의심케 하는 부당한 그런 의미를 가진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왜냐면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통해서 자백을 유도한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화영 전 지사 부지사의 그런 사례 같은데 네. 수용자를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예.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역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음식물이나 접견 편의 같은 것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것 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봤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박상용 검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우리가 그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연어 술 파티라고 하는 네. 굉장히 이렇게 그 상징적인 그런 언어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대검 같은 경우에는 관리 소홀로 술 반입이나 제공된 것을 방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감찰위에서 회의를 한 결과 의결 결과를 보니 징계 청구를 할 수준은 아니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여러저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호 책임이 있는 교도관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검사는 그런 사실을 아마도 몰랐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사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라는 것이 징계와 형사 절차의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좀 더 이제 내밀하게 살펴보는 형사처분 절차를 보게 되면 징계 결과에서 이렇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종국 처분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여러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강백신 도이치모터- 검사, 예, 강백신 검사, 그 다음에 엄희준 예, 검사도 엄희준 검사.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최재형 검사 최근에 또 참고인 조사 받으러 그렇습니다. 왔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직접 가담했던 검사들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 또는 뭐 이미 뭐 검찰을 떠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수사 재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확인이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법기술자라고 네.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법을 잘 알고 있고 네. 어떤 그 빈틈을 활용해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기조를 뒤집어 엎으면서 이 작은 것들로서 확대 해석하는 방식들이 꽤 있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법무부도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답답하실 수 있을 텐데 최소한의 것으로 이게 혹여나 지금 행정처분을 다시 이제 불복하고 이에 대해서 다시 재심해달라고 했을 때 뭔가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으로 아주 보수적인 태도로 징계를 그래도 원포인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답답하더라도 이번 내용들은 사실 검사에 대한 징계도 사실 쉽지 않았었거든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라임 술 접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기간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이제 징계하지 못했다 이런 좀 감각들이 남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박상현 검사건도 보시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갈 일인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조심조심 스텝을 밟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야 될 것 네. 같고요. 당장 엄희준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특검도 고소하고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딛기 위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정말 그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나요. 검찰청이 곧 없어질 것 같지만은 검사들이라는 세력화된 존재들은 여전히 온존하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고 그런 상황에 그 높은 성곽을 허무는 거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일거에 다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이 싸움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징계라는 것은 정말로 진짜 검찰 개혁의 예. 첫 발을 뗐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래도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가진 상당수의 국민들이 검찰 수사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검찰 수사라는 것은 정말 증거 관계에 입각해가지고 엄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환부만 도려내는 그런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 막연한 환상 속에서 그들이 제기한 공소 사실이나 법원의 판결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왔었는데 막상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체적으로 보니까 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문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과학을 통해서 입증된 증거를 제시해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회유하다가 예를 들면 안 되면 압박하다가 안 되면 거래하는 형태를 보여준 것이고 정말로 검사의 수사라는 것이 인치에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깨달음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 조사했던 박상용이라는 사람이 대검찰청이라는 검찰의 홈그라운드 안에서도 징계 이후에 회부됐다는 것만으로도 네. 상당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징계 결과라는 것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네. 법무부에 넘어가면 정성호의 법무부가 별도의 또 감찰위원회를 열어서 네.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법무부가 이미 사전 조사한 내용들을 서울고검 TF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안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정말로 높은 난공불락 같은 검찰이라는 성을 허무는 일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다. 네. 이제부터 진짜 어떻게 보면 싸움은 시작이다라고 보고 예. 정말 주도 면밀하게 이 아젠다를 놓지 않고 우리 시청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징계는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제 사실상 뭡니까 이제 중간에 꼬리가 사라지는 네.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노만석 네,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개명의 비유를 한 바 있어요. 검찰이 개명당을 위기에 그렇죠. 처해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워딩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은
그냥 간판만 가리하는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꾸고 말씀 주신 대로 이 검사들의 집단은 그대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소청은 그러면 과거의 검찰과 완벽하게 단절된 차원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거냐? 아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네. 근데 소위 이제 기소권을 가지고 기소 독점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누구는 기소를 하고 누구는 불기소로 봐주고 이런 행태를 또 계속 하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또 힘을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생겨요. 네. 그래서 완성된 게 아니다. 지금부터 가야 될 검찰 개혁의 길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느냐 이렇게 막 뉴스는 나오는데 맞아요. 막상 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처리되고 끝날 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희망을 보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했을 때는 검사들이 직을 던지고 엑소더스 하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최근에 보도도 나왔지만은 맞아요. 현직 검사가 200여 명이 그 판사를 뽑는데 지원했다고. 네.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예. 그야말로 검찰청의 위기를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업을 바꾸려는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그 전체 검찰청의 검사 수라는 게 검사들 엑소더스. 그 엑소더스라고 예. 할 만큼 정말로 10%에 육박할 만한 숫자가 예. 그 판사에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예. 그 조직의 위기라는 것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예. 이번은 전과는 차원이 다른 개혁의 포문을 연 건 맞다라는 평가 정도는 네, 가능하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야 검사 10%가 빠져나가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긍정적 평가를 좀 더해보자면 제가 아까 잠깐 라임 술접대 사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검사들이 그 김봉년이라고 하는 문제적 인물한테 술을 얻어먹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2020년에 그러니까 19년에 벌어졌고 2020년에 폭로가 됐어요. 근데 네. 겨우 징계가 된 게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나 걸렸었고 그 당시에 받은 징계도 가장 높은 게 정직 1개월이고 나머지는 견책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걸린 시간을 비교해 보자면 그러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랑 차원이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검찰을 오래 출입했던 이제 한 뭐 이제 그 법조인은 이런 지금은 법조인이 되셨는데 한 이제 인사가 하는 이야기가 좀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정부라든지 뭐 윤석열 정부였었으면 박상훈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검찰에서 먼저 이 사람 수사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희생자나 재물을 삼기 좋은 사람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검사들이 이런 정도 수사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뭘 보여줬을 텐데 지금은 이제 검찰에 손발이 잘려 나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그조차도 못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어허. 하는 게 오히려 그래도 박상건 같은 사람 혼내주는 검찰이 필요하지 이런 식의 여론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변화된 좋은 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진과 발전은 있다. 물론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이 플러스가 이 정도 되면 뭐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런 글이 올라오지 예.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중대성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노동부 장관, 산업부 차관, 새벽까지 진행됐던 사후조정 결과 보고받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라는 건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오늘 김용훈 장관 오셔서 매우 피곤한 얼굴이시긴 했지만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파업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권리죠.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화다. 대화가 필요해.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하염없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늘어질 것 같진 않다. 어떻게든 해법을 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이제 메시지? SNS 글 하나로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 보도를 하면서 증시가 뭐 일파만파 됐습니다. 근데 초반에 김용범 실장 글이 있을 때도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갑자기 5%까지 추락을 했다가 다시 또 2점 몇 %를 이제 치고 올라가는. 오늘 증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뭐 다시 좀 회복이 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조정의 시간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김용범 실장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막
곡해해가지고 마치 김용범이 뭐 주식의 신도 아니고 아니 그 맞아요. 정도로 대단한 예.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핵심의 메시지는 지금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이제 호재와 호황 안에서 사회적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마치 이렇게 뭐 사회주의 선동이라는 식으로 끌고 가면서 선거 운동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그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아니 되는 사회주의가 것이지. 아니라 공산당 나왔어요. 공산당. 저는 네. 두 눈을 저기 다시 진짜 제가 아니, 눈과 귀를 의심했는데 공산주의는 공산당 배급제를 얘기를 하는 생산 시설을 국유화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아, 그러니까요. 사회주의랑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건 이거는- 사회주의하고 또 다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세수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초과 이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예, 것도 저는 좀 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동에 쉽게 당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원문들 다 찾아보시니까요. 이제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조정기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마치 이런 이슈가 생겨가지고 됐다라고 말하는 건 좀 너무 선후 관계를 가지고 인과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아니, 생각이 예. 듭니다. 첫 번째로 그 김용범 화자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김용범은 자타공인 시장주의자, 뼛속까지 시장주의자입니다. 앤드 기획재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관료. 그 사람의 그 전제가 되는 이력 자체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랑은 한참 거리가 멀어도 멀어. 그럼 왜 그러면 국민 배당 금지를 왜 얘기했냐? 당연히 이분의 이력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우리나라가 세수 예측이라는 게 늘 틀려요. 네.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돈을 쓰잖아요. 네. 어떤 때는 세수가 적고 어떤 때는 세수가 너무 많이 많은데 거치고. 이번에 1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보니까 초과 세수인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쓸 목적은 다 정해놨잖아요. 생각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 용처에 대해서 초과 세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의문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고유가지원금이 네. 나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AI 시대에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양극화된 형태로 산업이라는 게 우리도 보면 주식도 음. 마찬가지잖아요. 가진 자는 많이 올랐지만 예. 실제로 반도체주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예. 잘 헤매고 있는 분들도 예. 많습니다. 파란 그러다 보니까 나라죠. 예. 산업이라는 게 양극화되고 이익의 배분 구조도 양극화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기재부에 몸담았던 김용범 실장 시각에서는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미래적으로 설계해야 될 것인가 예. 이런 논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김용범 실장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테크노 소셜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예. 기술 발전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조화하고 설계해서 이익을 나눌 것이라는 논쟁이 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는 있고 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때만 하더라도 네. 반도체 뭐 칩 관련된 그런 법안 같은 거 보면은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형태로 환원하는 형태로 법안의 구조도 설계가 돼 있어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익 배분에 대해 가지고 초과 세수를 논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초과 세수라는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까 김용범이라는 사람이 사회 건전한 상식에 의거해서 정책 집행권자로서 새로운 담론이나 화두를 던진 것뿐입니다. 네. 우리가 당장 삼성의 영업이익을 뺏어올 수도 없는 거고 국가가 네, 예. 예를 들면은 세수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건전하게 첫 발을 안 띄워놓으면은 예. 나중에 AI 시대라는 그쵸, 것은 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출세하는 게 아니고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늘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국면이 오게 된다면 국가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런 그 예를 들어 기본 사회 모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성찰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담론 제기를 한 건데 당장이라도 우리가 네. 삼성의 주머니를 뺏어올 것처럼 접근하면서 공산주의자 빨갱이 운운하는 거는 정말 얼척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외신들이 또 얼마나 비웃을까. 대한민국 진짜 재밌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측면에서 이런 걸 가지고 그 외국의 자본이나 주주들이 농간을 부리나라는 생각도 좀 가끔 해요. 왜냐하면 정치 집단이 너무 후지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잠깐 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초과 이윤이 됐든 초과 세수가 생기면 지금 뭐 그 1980년대 3조 호황 수준의 이제 그래프가 지금 막 계속 세간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어디다가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 이거는 사실은 중앙정부 당국자라면 당연히 고민을 해야 당연하죠. 되고 그거 정치의 네. 그거 안 역할이죠. 하면은 그게 예, 직무유기인 거예요. 예. 근데 그거 했다고 뭐 난리를 친 건데 저 어제 그 쏟아져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리 이게 진짜 심각하다.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몇몇 저널리스트들이 쓴 칼럼들을 보면 굉장히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가 쓴 글을 제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했어요.
시장의 반응이 어떻고 또 그리고 실제로 그 정책 당국자인 그리고 고위 당국자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를테면은 노르웨이 모델을 같이 네. 한 게 이게 적절한 거냐에 대한 의문 포인트 같은 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 앞으로 이제 기계가 노동을 하면은 무한 생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생산된 그 재화를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할 거냐에 네. 대해서는 많은 네, 그럼요. 네, 세계 네. 전 세계의 훌륭한 예. 분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근데 있잖아요. 사실 요새- 만 뭐 비롯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정치부 기자들 고관 여자가 아닌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통 하는 이야기가 주가와 AI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는 아주 뜨거운 이야기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후배들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면 미래의 내노동이 어떻게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을 다 일각에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AI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내 일상에 이미 침투해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정치의 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세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작점인데 이걸 선동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정치는 뭘 해야 되냐라는 그러니까, 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방법론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진 것 자체는 너무나 이제 소중한 질문이고 사실 뭔가 되게 유치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좋은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시간에 예. 열린 건데 아직 그야말로 예. 고급진 논쟁을 예, 할 수 예. 있는 그러니까 수준의 담론이 담론.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진짜 개헌 반대나 찬성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요. 당연하게 맞아. 반대해야 될 일이고요. 맞아요. 근데 예.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아니.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회가 열렸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또 산업부를 좀 오래 출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어떤 거냐면은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가끔씩 내는 보도 자료가 있어요. 어떤 거냐? 그 삼성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인접한 지역에 개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 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수달을 뭐 풀어놓은 거지 제가 일급수인가요? 기억이 안 되지만 예, 예. 정말로 수다를 풀어놓긴 아니, 어려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공장에 공장하면 우리가 예. 떠오르는 오폐수. 게 오폐수가 떠오르기 예, 때문에 예전의 관점과 기준으로는 아. 반도체 공장이 옆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그 없다. 그 보호해야 될 생명이 동물이 죽는 안 살 것 예. 같은데 수달이 살고 있다는 홍보를 합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그런 지역 사회의 양해, 예를 들면 또 전력과 용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국가 기관 시설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전력을 보낼 때 그 전력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이 있으면 용인에서만 옵니까? 그렇죠. 멀리서 송배전선을 타고 오죠. 국가의 맞아요. 배려와 예. 정부의 배려와 그 송배전선이 지나가는 예. 그 지역 지역에 살고 주민들의 있는 배려가 주민들.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기여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사업이고요. 용수를 마련할 때 삼성 혼자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지역 주민들의 양해가 없으면 완전히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국가의 기반과 토대 위에서 지금의 삼성의 반도체 산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너네들이 번 돈인데 지갑을 갈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국토에서 사실 예. 우리 정부에서 우리 그 시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너무나 해야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셔세권 아파트 올라간다, 하이닉스 주변에 아파트 올라간다, 하이닉스 조끼를 당근에서 판다. 하이닉스 조끼를 예, 당근에서 소개팅템이다. 판다. 네. 그 유명한 요새 그 저기 하잖아. 간호사 언니 아, 이수지 씨 말씀하시는 이수지 씨 거죠? 보면 예, 우리 예. 아들 하이닉스 다녀. 뭐 이것부터 시작을 네. 해서 그리고 또 뭐 하이닉스에 있는 용인의 뭐 백화점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네. 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고가 위주의 상품들이 네. 많이 팔린다. 전자제품 위주다. 뭐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것이냐. 근데 앞서 말씀하신 네. 대로 지자체, 지역 주민, 용수, 전력 막 이런 거에 사실은 국가의 R&D에 도움 없이 오늘날의 그럼요. 삼성전자라는 예. 회사가 생길 수가 게다가 없었던 거기 거예요.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 비정규직, 다양한 어떤 협력업체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R&D 세액 공제 많이 해줬잖아요. 네. 세제 네, 혜택. 그러니까 네. 네, 오늘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삼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뜨거운 아젠다긴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끼리만 할 거야. 물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 15% 노동자에게 가는 15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15%만 얘기하냐.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서 오늘
권영국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예, 그렇게 진보적 시각으로 진보적 또 시각으로는 또 저는 그것도 예, 맞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논의해볼 이미 해야죠. 초과 이윤이 많잖아요. 삼성전자에 145조나 되는 유보금 뭐 이런 사내 것들. 유보금을 예. 가지고 있는데 그건 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근데 물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네, 겁니다. 예.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갈 거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김용범 자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공산당 논쟁을 하는 게 너무 시대를 갑자기 후퇴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논쟁을 할 수 있는 우리 노동의 미래는 무엇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는 우리 앞으로 자산에 있어가지고 금융소득과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되게 좀 걱정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논쟁을 할 수 없게 좀 저급하게 이야기를 만드는 그렇습니다. 거죠. 다행인 것은 그들이 소수여서 그 제가 보기에는 이 논쟁이 뭐 예전 같으면 정말 그 소수 기득권 매체들이 몇 개만 있었고 여론이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갔을 수도 맞아요. 있는 네. 이슈예요.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 엄청 아마 그 노조위원장 구속되고 막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뉴미디어를 통해서 날 것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김은지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스피가 7,748.89 올라가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주식도 28만 약간 1,000원 회복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0.72%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도 4.14% 올랐고요. 점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미디어의 역할인 것 같다. 뉴미디어가 이 김용범 실장이 예전 같으면 벌써 오늘 사표 네. 냈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 사표 냈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당신 때문에 주가 떨어졌으니까 책임지고 그렇지, 물러가. 네. 안에서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예. 이게 저는 뉴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네. 크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는 네. 어제 내려갈 때 예. 더 샀습니다. 와 야수의 심장. 아, 역시 구경 기자 필요하게 다르네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예, 야수의 예. 심장이다. 누가 보니까 많이 내려갔대. 이렇게 갈 게 아닌데 하면서 예, 바로 들어가네. 뭔지도 모르고 샀어. 이제 나중에 알았어 그거 굵어진 구경 거를. 기자가 오히려 지금 우리 예. 장을 올려주는 아, 동학개미, 예, 여열 동학개미다. 동학개미. 예. 개미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아, 그랬어요. 그래요? 개인 투자자. 아, 개인 투자자. 개인 예. 투자자. 예, 자. 구경 잘한다. 라는 글들 올려주시고 네. 계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삼성이 반도체 사업만 집중하나 미래를 꿈꾸는 회사인데 함께해야지 이런 의견들을 좀 주시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국가와 미래. 우리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네, 예전에 노래 예. 책 제목이었죠.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 선생님. 네, 예. 우리 함석헌 선생님. 네, 함석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 기업이면 기업, 예. 그리고 이제 노동자면 노동자, 그리고 공직자들은 공직자들대로 각자의 업역에서 하고 있는 맞아요. 일을 제대로 수행할 때,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모아나갈 때 새로운 나라로 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길에 취재편이 좀 더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블룸버그의 모질이 3명의 한국 이거는 읽기가 좀 네, 거시기하네. 다들 알아서 오도. 판단하실 예. 수 있는 예, 시간이니까 그럴 충분히 생각합니다. 아실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오히려 싸게 예.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네, 구경 고맙습니다. 기자처럼. 좋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니님께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서 네. 이제는 끝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22대 아 그렇네요. 네, 하반기 안 끝날 주제인데요. 국회의장이 선출이 됩니다. 예. 네, 박지원 또 조정식, 김태년 세 후보 가운데 누구냐? 누가 될 것 야, 같습니다. 이거 진짜 예. 어려운 문제죠.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모두가 알듯이 의원들 특히나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조정식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렬하다라는 것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다만 또 이제 그 당원들의 표심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하게 조정식 후보에 대한 쏠림이 없이 또 박지원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는 건데 저희가 어제 게시판 통해서 투표를 이제 제안을 하고 지금도 투표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무려 10만 명이 투표를 하셨거든요. 조연 TV에서 와. 했는데 물론 이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10만 명이나 10만 명 그럼 투표했죠. 이건 네. 거의 맞다고 야. 봐요. 아니 근데 10만 이게 명이나 물론 투표했어요. 이제 의원들 투표한 게 아니라 아. 예. 그냥 일반적인 그 예. 시청자나 시민들이 투표한 어떻게 건데 나왔어요? 예. 지금
지금 10만 명 중에 54%가 박지원 후보를 이야. 지지하셨고 예. 39%가 조정식 후보고 예. 8%가 김태년 후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도 여론조사 추이랑 비슷한 형태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근데 다만 이제 의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권리당원의 투표 역량이라는 것은 30표 이상 정도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예. 정말 의원들이 어떤 그 투표를 하냐 더군다나 이제 선호 투표이기 때문에 예. 박지원 후보 캠프 측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 가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조정식 후보는 단번에 끝내버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정도의 갈리는 부분이고 김태년 후보도 또 이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대단합니다. 이야. 경향 TV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게요. 예, 되게 저희도 어제 해볼 걸. 아 궁금하네. 추적 편의점 제작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예. 말이죠. 예. 이걸로 썸네일 했는데 조회수 잘 안 나왔습니다. 네, 아 야. 근데 진짜 발 빠르고 부지런하게 야.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근데 10만 명이나 야. 투표를 했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유튜브 역사상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야. 10만에 근데 그 중에 네. 5만 표를 네. 박지원 와. 의원이 가져간 거예요? 54%가 지금 네, 아 대단합니다. 그 저희 뭐 댓글 보니까 장윤성 기자 뭐 뒤에 말할 때 꼭 생각이 서여사님께서 장윤성 기자님 생각이 듭니다라는 표현은 좀 아쉬워요. 팩트가 흐려져 들립니다. 명확한 말 마무리를 해주시면 더 저도 좋겠습니다. 말버릇이어가지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말을 많이 왜냐면 쓰는데. 기자들이 왜냐하면 예. 저희가 고소 고발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예. 있어요. 왜냐하면 아. 제가 지금 아시죠 여러분? 네. 박상경 선관위는- 검사가 저를 그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지고 재판을 1심에서 승소했, 2심에서 기각됐습니다. 고생이시네요. 예. 예. 기각됐는데 뭐 항소하겠죠. 아이고. 네, 그럴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늘 이게 꼬리표처럼 어떤 트집을 잡아서 고소고발이 이제 있어서 그런 네. 말투가 있는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명확하고 명직이란 말 쓰지 말라 그랬어요. 어렵다고. 예. 저한테 변소 좀 쓰지 말라. 대애호 예. 대애호 오대애호님께서 예. 아까 저한테 이제 김상욱 의원 이야기만 듣지 말고 울산 상황에 대해서 지도부터 좀 취재하라 이런 아,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그거를 안 읽어주셔가지고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주시는 말씀 더 좀 열심히 취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겸손합니다. 네, 겸손한 기자들 열심히 현장을 뛰면서 취재해서 날 것 그대로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또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불쾌해하셔서 댓글창에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자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 덥다고 하니까요. 네, 뭐 발라야 되죠? 시원하게. 네, 동키 크림에서 만든 여러분들 바디 로션 1+1 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사서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향기가 지금까지 나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나요? 난 안 나는데. 제 지금도 네, 나요, 나요. 손에서 나는구나. 예, 예, 예. 저는 안 납니다. 안 예, 발랐기 때문에. 예. 저도 이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